호화로운 파티가 열리는 동안 한 베테랑 가정부는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혼한 주인의 새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주인의 9살짜리 아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이가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가정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후계자가 집 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결심을 굳힌 그녀는 소리의 근원지를 추적한 끝에 벽에 걸린 무거운 그림 뒤 어두운 공간에 숨겨져 굶주리고 겁에 질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박순영. 여사는 피곤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하객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60의 나이에 그녀는 이 양평의 저택 구석구석을 주인 자신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유니폼, 진회색 원피스와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앞치마, 굽 낮은 검은색 구두를 입은 그녀는 박진석 회장의 웅장한 저택, 이 송백저, 송보디의 메인홀을 가득 메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 사이를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누볐습니다. 그날 밤 1월의 하늘은 맑았고 경기도 산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열린 창문으로 밀려 들어와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값비싼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뒤섞였습니다.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이 박 회장과 그의 새 아내 한유라의 결혼 한 달을 축하하기 위해 이 산골 저택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럽 스타일로 돌과 고급 목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저택은 수백 개의 촛불과 박여사의 석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하얀 호접난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메인 테이블에 잔이 더 필요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15분 뒤에 특별한 축배를 드실 겁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 보조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박 회장의 성급한 결혼 이후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던 익숙한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윤서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호라비는 벌써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윤 사모님보다 25살이나 어린 32살의 전직 모델을 말입니다. 한유라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속도의 박 여사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보조실로 가는 길에 그녀는 복도 벽에 걸린 수많은 액자 사진 중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사진 속에서 윤서연 사모님은 특유의 고요한 기품을 머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을 찍을 당시 7살이었던 어린 민준이가 앞니 2개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금색 액자를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모님.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윤서연 사모님은 공정하고 친절한 고용주였으며 모든 직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그녀의 이른 죽음은 그 어떤 파티나 새로운 결혼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이 집에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9살이 되어 어머니의 부재와 모성애를 쌓는 것보다 남편의 은행 계좌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한 새어머니의 존재를 감당해야 하는 민준이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박 여사는 메인홀과 주방 그리고 지원 공간을 연결하는 좁은 통로인 직원용 복도를 따라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곳은 집안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돌아가는 듯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드나드는 여러 비밀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의 벽은 화려함은 덜했지만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오래된 그림들과 저택의 주요 공간에 자리를 찾지 못한 몇몇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파티의 웅성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바로 그 순간 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숨이 멎는 듯한 한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베개나 손으로 입을 막고 우는 듯한 억눌린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수없이 달래주었기에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는 닷새 전 여행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한유라가 집안의 모든 직원에게 알린 바에 따르면 아이는 새어머니 역할을 완전히 맡기 전에 이모와 조카가 서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녀의 사촌이 있는 강원도 농장에서 2주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박 여사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자신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거의 키우다시피 한 이 베테랑 가정부에게 아이가 항상 보여주었던 애정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리는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 여사는 복도를 샅샅이 살피며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찾으려 애썼습니다. 돌로 된 벽은 두꺼워 소리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쩌면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오래된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이거나 민준이의 안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만들어낸 상상의 장난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막 걸음을 이어가려던 참에 차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 여사, 여기서 어둠 속에 멈춰서서 뭐해요? 한유라가 복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흰 피부와 금발 머리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탈리아 실크로 만든 붉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서 있었습니다. 목과 손목의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새 사모님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미소 뒤로 재빨리 감춰진 불안의 빛이었습니다. 축배를 위한 잔을 더 가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는 오랜 세월의 근무로 완벽해진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유라는 그 단순한 대답의 진위를 가늠하려는 듯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파란 눈이 가정부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오늘따라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박 여사. 그녀가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회장님께서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렇죠? 그럼요, 사모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유라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아주 신뢰하더군요. 20년이나 일했으니 거의 가족 같은 유대감이 생겼겠죠? 안 그래요? 그녀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에는 어딘가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용주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수십 년간의 훈련 덕분에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러길 바라요. 한유라가 한 걸음 다가와 박 여사의 개인 공간을 미묘하게 침범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이해하는 한에서 말이죠. 박 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용된 웨이터 중 한 명이 한유라를 부르며 중요한 손님 몇 분이 방금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가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 후 새 안주인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걸어갈 때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마치 핏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너울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한유라는 분명히 그녀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까? 민준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가정부는 보조실로 가서 크리스털 잔을 챙겨 홀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울음소리와 한유라의 이상한 반응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불편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습니다. 홀 중앙에서 박진석 회장은 기업가 무리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 키의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기품을 더해주는 그는 성공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건설 제국은 지난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그를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윤서연 사모님이 죽은 후 그가 어쩌면 저렇게 변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이던 남자는 사업과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젊음의 환상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인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며 박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잠시라도 틈이 나면 그 복도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이 집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채로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관홀의 고풍스러운 시계가 9시를 알렸습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긴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20년 근무 역사상 처음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명백한 명령을 거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감시하듯 홀 건너편에서 자신을 따르는 한유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새 안주인은 끔찍한 무언가를, 민준이의 실종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박 여사는 너무 늦기 전에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약속드리건대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듣게 될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면서 박 여사는 마음속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와 윤서연 사모님이
주최하곤 했던 좀 더 정겹고 따뜻했던 모임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양평의 산자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베란다에 앉아있던 윤 사모님을 발견한 것이 꼭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모님은 몇 달 안에 자신을 데려갈 병의 진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 윤 사모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항상 유지했던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오후에 말했습니다. 나와 약속 하나 해줘요. 무엇이든지요, 사모님. 박 여사는 사모님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윤 사모님만이 허락했던 친밀함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민준이 좀 돌봐줘요. 박 회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업을 위해 살아요. 내 아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박 여사는 이미 가늘고 약해진 윤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인 약속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박 회장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박 여사는 민준이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밤에 아이를 위로하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상처를 돌보고 작은 승리를 함께 축하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한유라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 안주인은 그들의 삶에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는 윤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석 달 만에 박 회장이 직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이쪽은 한유라 씨, 내 특별한 친구요. 그는 부적절하게 들릴 정도의 열의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유라는 계산된 미소와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마치 상품을 검사하듯 직원 한 명 한 명을 뜯어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만날 차례가 되었을 때 아이는 박 여사 뒤에 숨어 유라 이모에게 손 내밀기를 거부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새로운 열정에 눈이 먼 박 회장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애써 외면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손님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연약한 몸에 비해 너무 무거워 보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나이든 부인이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샴페인 좀 더 줘요. 박 여사는 기계적으로 그녀에게 샴페인을 따랐지만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달 동안 민준이와 한유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말도 잘하던 아이는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팔에서 선명한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묻자 민준이는 시선을 피하며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믿지 않았지만 아이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는 결혼 준비와 출장으로 완전히 정신이 팔려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택에서 호화로운 예식으로 치러진 결혼식 3일 후 한유라는 민준이가 강원도에 있는 사촌의 농장에서 한동안 지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요. 그녀는 박 여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 회장이 평화롭게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요. 가장 이상한 점은 민준이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유라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 여행을 갈 때조차 항상 박 여사에게 잊지 않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정부는 빈 샴페인 병을 쟁반에 내려놓고 새 병을 집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홀을 가로질러 박 회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인과 신이 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유라는 그의 팔에 기댄 채 매혹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보기, 행복과 그녀의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고뇌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사인 김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 바이페 테이블에 리넨 냅킨이 부족해요. 복도 찬장에서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박 여사는 직원용 복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는 그녀의 조사를 위한 완벽한 소리 장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좁고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박 여사는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의 조명은 더 약해서 돌벽의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정적. 그녀의 눈이 벽을 훑으며 무언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그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묘사한 19세기 바로크 양식의 그림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복도를 수없이 지나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눈여겨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무겁고 오래된 금색 액자에 손을 댔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벽과 그림 옆면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옮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복도 양쪽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힘을 다해 그림의 옆면을 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은 쉽게 미끄러지며 벽에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벽돌을 최근에 파낸 것처럼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간의 어둠에 적응했을 때 그 안에 상처 입은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러웠고 눈은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박 여사를 보자 비명을 지르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애원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민준아. 박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아가야? 그녀가 아이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자 아이는 마치 맞을 것을 예상한 듯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몸짓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에서 더러워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야, 아가, 박 여사 할머니야. 널 해치지 않아. 아이의 눈이 마침내 그녀를 알아보았고 아이는 격렬하게 떨며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박 여사는 더러운 티셔츠 너머로 아이의 앙상한 갈비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민준이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쉿, 지금은 말하지 마. 박 여사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맹렬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닷새 동안이나 여기에 갇혀 있었단 말인가? 제대로 된 음식도 물도 빛도 없이 그 잔인한 행위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빨리 민준이를 다시 은신처로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반드시 너 데리러 다시 올게, 약속해. 그녀가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미오니 미지? 민준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이를 다시 그 어두운 구멍에 두고 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그림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었을 때 한유라가 복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잔을 찾고 있어요, 박 여사? 안주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걸 찾고 있었나? 박 여사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넨 냅킨입니다, 사모님. 김 실장님이 더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한유라가 다가와 박 여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가볍게 떨리는 가정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이 그림, 그녀가 그림을 우아하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거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집의 모든 예술품을 알고 있었고 저 그림은 분명 원래 소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사모님. 그래요. 그렇죠. 한유라가 박 여사가 몇 분 전에 만졌던 바로 그 액자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어떤 오래된 것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은 중요하니까. 그 위협에 담긴 숨은 의미를 박 여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유라는 그녀가 무언가를 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냅킨은 복도 끝 찬장에 있어요. 한유라는 박 여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장식품에 한눈 팔지 말고요.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팽팽했습니다. 그림 뒤에서 민준이가 겁에 질린 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거라는 것을 박 여사는 알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는 간신히 말을 내뱉고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 그녀가 몇 걸음 갔을 때 한유라가 불렀습니다. 이 집은 완벽해야 해요. 특히 오늘 밤은 엉뚱한 곳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은 글쎄 그 완벽함을 망칠 수도 있겠죠. 박 여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모님.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쏘아보았습니다. 신뢰받는 가정부와 새 안주인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까지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박 회장이 5분 뒤에 축배를 들 거예요. 모두 메인홀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경고의 깃발처럼 그녀 뒤에서 너울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몇 초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유라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새 사모님을 상대로 한 가정부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을 테니까요. 박 회장에게 직접 가는 것 역시 위험했습니다. 그는 한유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녀는 어떤 비난이든 쉽게 부인하고 심지어 박 여사를 즉시 해고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한유라가 부인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방법 말입니다. 찬장에서 냅킨을 꺼낸 박 여사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며 메인 홀로 돌아왔습니다. 뷔페 테이블에 냅킨을 정돈하면서 홀 중앙에서 축배를 준비하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유라가 헌신적인 아내의 완벽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의 위선에 박 여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김 실장이 샴페인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녀 곁을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박 여사? 안색이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연주할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해 설치된 음향 장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연결되지 않은 예비 마이크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직원들을 제자리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규율을 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윤서연 사모님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했던 모든 약속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었습니다. 송백저의 메인 홀은 수십 개의 고풍스러운 촛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장식의 중심인 프랑스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에 작은 무지개를 반사했습니다. 이 황금빛 조명 아래 서울의 엘리트들은 미소 짓고 건배하고 저 돌담 밖을 둘러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박 여사는 음향 장비 테이블 근처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크리스털 잔을 높이 들고 연설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박 회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한유라는 남편의 팔에 소유욕 강한 손을 얹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작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메인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특별한 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저의 멋진 아내 유라와의 결혼 한 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객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는 윤 사모님의 오랜 친구들 중 몇몇이 눈에 띄지 않게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결혼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와 민준이에게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를 잃고 그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고 박 여사는 첫 번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옛 박 회장의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를 잃은 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유렉에서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유라는 겸손을 가장한 채 시선을 내리깔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박 회장은 저런 가식을 꿰뚫어 보지 못할까? 안타깝게도 민준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고 박 여사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지금 유라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마침내 제가 항상 원했던 완전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말에 박 여사는 하마터면 계획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이 마치 자신의 삶에서 부차적인 존재인 것처럼 새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잠시 치워둘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어두운 구멍 속에 웅크리고 있던 굶주리고 겁에 질린 민준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그녀의 결의를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음향 장비 테이블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음향 기사는 연주자 중 한 명과 대화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회장이 잔을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모두 건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씨 가족을 위하여. 바로 그 순간 박 여사가 행동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예비 마이크를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가벼운 잡음이 났지만 모두가 박 회장에게 집중하고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의 시야에 들어섰습니다. 홀 한가운데에 마이크를 든 가정부라니 너무나 예상치 못한 광경에 몇몇 하객들은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단호해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즉각적인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건배하기 전에 이 집의 현재에 대해 제가 느낀 바를 나눠야겠습니다. 박 회장은 잔을 든 차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표정은 혼란과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홀 건너편에서 한유라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그녀의 파란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박 여사, 이게 무슨 짓이오?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오직 가정부의 목소리만 증폭시키는 음향 시스템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20년간 충성과 신중함으로 이 가족을 섬겼습니다. 박 여사는 김 실장의 격분한 시선과 하객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웅성거림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처럼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침묵이 공모가 되는 순간이 있으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회장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모습, 공정하고 품위 있으며 좋은 아버지였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하려는 말은 바로 그 남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여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집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음식도 빼앗긴 채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귀중한 보석이 말입니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이상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면 한유라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박 여사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그 아름다움 뒤에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한유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회장님의 아드님입니다. 우리가 축배를 드는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은 소란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다른 이들은 이 장면에 휘말린 것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침내 잔을 내려놓았고 얼굴의 혼란은 점차 커져가는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홀 전체에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닷새 동안 이 집 직원용 복도의 그림 뒤에 숨겨져 갇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충분한 물도 빛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샴페인과 캐비아로 축하하는 동안 아이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정적이 홀을 감쌌습니다. 하객들은 그 충격적인 고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박 여사의 말이 마치 자신을 돌로 변하게 할 힘이라도 있는 듯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터무니없군요. 그녀는 박 회장에게 다가가 거짓된 평온함으로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당신의 가정부가 미쳤나 봐요. 민준이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 사촌 크리스티나의 농장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바로 어제도 저랑 통화했다고요. 박 회장은 아내를 그리고 박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의 눈에는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박 여사는 박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불과 20분 전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아이에게로 모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한유라가 평정심을 가장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항상 날 미워했어요. 자기가 모시던 서연 씨가 죽고 당신이 새 출발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질투심에 우리의 행복을 망치려는 거예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2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적 없는 박 여사의 흔들림 없는 확신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라가 왜 그런 짓을 했겠소? 민준이는 윤서연 사모님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존재니까요. 박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 있는 한 그녀는 결코 이 집의 유일한 안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회장님께서 재혼하실 경우 자산의 절반을 민준이가 21세가 될 때까지 아이 몫으로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아마도 박 여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윤서연 사모님만이 아는 이 마지막 세부 사항이 마침내 그를 납득시킨 듯했습니다. 보여주시오.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 가정부 말을 믿을 거예요? 난 당신 아내라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거친 동작으로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박 여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내 아들에게로 날 데려가시오. 당장.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안이 벙벙한 연주자 중 한 명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뒤따르게 하고 직원용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막아요. 저 여자가 미쳤다고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기고 있어요. 하지만 경호원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친 손짓을 보냈습니다.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하객들은 호기심에 찬 행렬을 이루며 박 회장과 박 여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의 결말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용 복도에서 박 여사는 바로 그 양식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회장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 후 그녀는 무거운 액자의 옆면을 밀었습니다. 그림이 조용히 미끄러지며 벽에 어두운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하객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그 어두운 구멍을 바라보며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들? 끔찍한 순간 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유라가 아이를 옮긴 것일까?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그때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덫을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동물처럼 민준이가 천천히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는 박 여사가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더러웠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으며 헬쑥해진 얼굴에는 겁에 질린 커다란 눈만 가득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탈수로 인해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반은 흐느낌이고 반은 분노의 외침인 목이 메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두 팔을 벌리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인 후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아들. 박 회장은 마치 아이가 다시 사라질까 두렵다는 듯 연약한 몸을 끌어안으며 되뇌었습니다. 내 아들 용서해다오. 하객들은 충격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메스꺼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집사인 김 실장은 공포에 질려 입을 가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을 해치고 다가오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민준이를 보고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의 얼굴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손을 내밀고 다가갔습니다. 여보, 난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어떻게... 민준이는 분명히 내 사촌 농장에 있었는데. 박 회장은 여전히 민준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한유라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아들 근처에 오지 마시오.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접근하지 마시오. 여보, 설명할 수 있어요. 한유라가 한 걸음 물러서며 애원했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민준이가 농장에서 도망쳐서 몰래 돌아왔을지도. 옛날 좋아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거짓말 그만해. 박 회장이 소리쳤고 그 소리에 민준이가 그의 품에서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폭발이 겁에 질린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깨달은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격렬함은 여전했습니다. 끝났어, 한유라. 당신이 이걸로 뭘 얻으려 했든 다 끝났다고.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한테 이럴 순 없어요. 한유라는 모든 가식을 버리고 쉭쉭거렸습니다. 난 당신 아내예요. 나한텐 권리가 있다고요. 당신에게 있는 건... 하객들 사이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소송이요. 가문의 오랜 친구인 최 판사였습니다. 그가 근엄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늘 여기서 본 것을 묵과할 수 없소. 한유라 씨, 경호원들을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더욱 불리해질 테니.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유라는 자신이 충격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짓에 목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게 무엇이었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진 후 마지막 도전적인 몸짓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조용해진 복도에서 박 회장이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그가 목매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 회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가가서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떨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가벼운 음식과 물을 줘야 해요. 그리고 나선 푹 쉬게 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박 여사? 그 질문은 평소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명령조와는 너무나 달라서 박 여사는 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늘 하던 일인걸요. 박 회장은 여전히 민준이를 아는 채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이들이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파티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박 회장을 따르기 전에 박 여사는 벽의 어두운 공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구멍 안에서 닷새라는 긴 시간 동안 견뎌냈을 고통을 생각하자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 사모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준이의 방은 닷새 전 아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책장에 가지런히 정돈된 모험책들, 구석에 놓인 불이 켜지는 지구본, 서랍장 위에 공룡 모형들, 모든 것이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들어가 불을 켜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이 여전히 민준이를 안고 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든 듯 했습니다. 목욕물을 준비할게요.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딸린 욕실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준이를 침대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그는 아들 옆에 앉아 더럽고 헬쑥해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업가의 강인한 손이 아들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조의 물온도를 맞추는 동안 박 여사는 방에서 들려오는 박 회장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설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좀처럼 울지 않는 남자가 이제 죄책감과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그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욕물이 준비되자 박 여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목욕시키려면 아이를 깨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히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 여사. 한 번도 서연이가 항상 이런 일들을 챙겼는데. 그 고백에 담긴 취약함이 박 여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성공하고 냉철한 기업가의 이면에는 동반자를 잃고 길을 잃은 채 어쩌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을 필사적으로 메우려 애쓰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아이를 깨우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민준아 아가? 목욕해야지. 괜찮겠니? 아이가 공포에 질려 눈을 뜨며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끔찍한 순간 동안 아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박 여사와 아버지를 보았고 천천히 현실을 인식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조, 집에 온 거예요? 아이가 여전히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박 회장이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넌 집에 왔고 안전해.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민준이는 언제라도 한유라가 어둠 속에서 나타날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그 여자는 떠났어. 박 회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박 여사와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민준이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쇠약해서 혼자서는 거의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이의 옷을 벗기는 것을 돕는 동안 박 여사는 아이의 팔과 등에 난 보라색 멍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닷새간의 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유라는 아이를 숨기기 전부터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욕조에 들어갔고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자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툴지만 단호하게 스펀지로 아들의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재결합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 느껴 잠시 그들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방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충격에 빠진 나머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소문이 퍼졌고 모두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좀 어때요? 김 실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해졌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박 여사는 닭고기 수프와 토스트,
신선한 물이 담긴 쟁반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주방장인 이모님 박 여사만큼이나 이 집에서 오래 일한 65의 푸근한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야만기죠? 박 여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악에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나니까요. 그녀의 평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유라가 이 집에 머문 5달 동안 그녀는 단 한 명의 직원 이름도 외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끔 움직이는 가구처럼 취급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박 여사는 민준이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잠옷을 입은 채 아버지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깨끗하고 아직 촉촉했으며 얼굴의 때도 씻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일부가 여전히 그 어두운 구멍 속에 갇혀 있는 듯했습니다. 가볍게 먹을 걸 좀 가져왔어. 박 여사가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음식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듯 천천히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과 한유라가 가끔 던져주는 음식물 찌꺼기로 며칠을 버틴 후라 이 간단한 음식조차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박 여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위가 다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박 회장은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니 민준아? 그가 억눌린 분노로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씹는 것을 멈췄고 아이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빵 한 조각을 던져줬어요. 하지만 딱딱했어요. 박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언제 그 여자가 널 거기에 가둔 거야? 민준이는 시선을 내렸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랑 그 여자가 호텔에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밤늦게 그 여자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사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아주 일찍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옷가지를 챙겨서 가방을 싸라고 했어요.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싸고 나니까 그 여자가 가방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어요. 박 여사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유라의 계산된 잔인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절 복도로 데려갔어요. 민준이가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렵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 뒤에 있는 구멍을 보여줬어요. 그곳이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할지 영구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제 새 방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아빠를 다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자기에겐 독이 있다고.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이라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 음식에 독을 탈 거라고 했어요.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전 그 여자 말을 믿었어요, 아빠. 그 여자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뒤이은 침묵은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난 몇 주간 박 회장이 한유라와 함께했던 모든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민준이를 통제하기 위한 공허한 위협이었을까? 아니면 한유라가 정말로 유산을 확보한 뒤 남편까지 제거할 계획이었을까? 파티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왜 소리 지르지 않았니? 박 회장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들었을 텐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구멍이 소리를 막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 약해져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박 여사 할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조금 울기만 했어요. 아이가 고마움이 담긴 눈으로 가정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건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여사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심리적 고문 후에도 그 아이가 보여준 신뢰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랬어요, 아빠? 민준이가 상황의 끔찍함과는 대조되는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절 그렇게 미워했어요? 박 회장은 박 여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에게 돈과 지위 때문에 어른의 잔인함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민주나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할 줄을 몰라. 그들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오직 물건에만 신경을 쓰지. 그리고 누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그 여자는 내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민준이가
나이답지 않은 통찰력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빠가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싫어했어요. 그 단순한 관찰이 박 회장을 강타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유라는 윤서연 사모님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화제를 돌리거나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번째 아내의 자연스러운 불안감이라고 해석했지 실제와 같은 위험한 증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가신 뒤로 아빠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계실 때도 절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박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아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 연약해진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알아, 아들아. 알고 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너무나도 내 엄마를 잃은 건 내 일부를 잃은 것 같았어. 난 아내 없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아내 없이는 어떻게 아빠가 되어야 할지도.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 내가 널 실망시켰어. 내 고통이 내 눈을 멀게 했고 네가 날 가장 필요로 할 때 널 멀리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는 너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우리 집에 들였지. 민준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기댄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지만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상처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민준아.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최우선순위다. 사업도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야. 아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기댄 채 고개를 끄덕였고 지친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수프는 절반쯤 남아 있었지만 배고픔보다 잠이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 회장은 아이를 편안하게 눕히는 것을 도우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불을 아들의 턱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계실 거죠, 아빠? 민준이가 이미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새도록 박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 만족한 듯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곧 규칙적으로 변했고 마침내 자신의 침대라는 안락함과 안전함 속에서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박 회장은 문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린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민준이를 깨우지 않으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귀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박 회장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뒀을까? 그가 눈물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내 집 지붕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을까? 박 여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경고하려 했었지, 안 그렇소? 박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민준이가 유라 근처에서 불안해 보인다고, 아이가 변했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난 당신의 걱정을 일축했지. 그저 적응 과정일 뿐이라고. 아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소. 회장님은 사랑에 빠지셨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소. 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나약함, 이기심이었소.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고 그 몸짓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흠잡을 데 없고 통제력을 잃지 않던 박진석 회장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홀을 나간 뒤에 어떻게 됐소? 그가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리고 그 여자는? 경호원들이 그 여자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올라왔을 때 초에 판사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마 지금쯤 경찰이 도착했을 겁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처리해야 할 일이겠지. 진술도 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소. 내 아들이 지옥에서 닷새를 보내는 동안 난 그 애를 고문한 여자와 축배를 들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나질 않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책감은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충동적으로 20년간의 근무 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손길로 고용주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준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아는 것이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팔에 놓인 박 여사의 손을 그리고 가정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깨달음이 어렸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그가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자기 자신보다 아들의 삶에 더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박 여사. 그의 진심 어린 감사가 모든 음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월 동안 말이오. 내가 방법을 몰랐을 때 내 아들을 돌봐준 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빨리 배신했을 때 서연이에 대한 기억을 충실히 지켜준 것에 대해 박 여사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윤서연 사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 없을 때 제가 사모님의 눈이 되어 아이를 돌보겠다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보시오.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도 차에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겼지. 하마테 오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민준이는 강하고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요. 박 회장이 새로운 결의로 어깨를 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한유라가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오. 그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일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요. 서울 근교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민준이 방의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시나몬을 곁들인 오트밀죽,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 갓 짜낸 오렌지 주스 등 가벼운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전날 밤 떠났던 그 자리에 아들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 아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듯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이며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커피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미처 깎지 못한 수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건설 제국을 지휘하는 막강한 기업가가 아니라 그저 걱정에 휩싸인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아, 밤새 아이는 어땠나요? 박 여사가 여전히 깊이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악몽을 좀 꿨어요.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번이나 울면서 깼어요. 2번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직도 그는 감정이 북받쳐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트라우마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 박 회장이 마치 그 단어가 심오한 미스터리라도 담고 있는 것처럼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 말이오. 박 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가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전날 밤에 나타났던 그 공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그 어두운 구멍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박 여사를 보았고 현실감이 돌아오는 듯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좋은 아침 아들아. 박 회장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니?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고파요.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천천히 먹어, 알지? 내 위가 아직 다시 적응하는 중이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적당한 식욕으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아들이 다시 사라질까 두렵다는 듯 아이의 얼굴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모리스 박사님이 오셔서 진찰해 주실 거야. 박 회장이 알렸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만 하려는 거니까. 민준이가 먹는 것을 멈췄고 걱정의 그림자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여자는요? 어디 있어요? 박 회장과 박 여사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경찰서에 있어.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나 다른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민준이는 그 정보를 천천히 받아들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이혼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함에서 나온 그 직설적인 질문에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가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의 결혼이 아직 유효한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 우린 분명히 이혼할 거야. 민준이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 여자가 내가 문제라고 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두 사람은 행복했을 거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박 여사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 박 회장이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외쳤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민준아. 그 무엇도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아픈 사람일 뿐이야.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그걸 더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큰 손에 파묻힌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꼰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박 회장이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유대감의 순간에 자신이 거의 침입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바라보았습니다. 나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점심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그녀가 물러나기도 전에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다른 방문객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언론인 것 같군. 박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이 분명히 주목을 끌었을 테니 김 실장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거요. 하지만 몇 분 뒤 방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김 실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집사가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할 수 없나? 꼭 뵈어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회장님. 그 한유라 사모님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박 회장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아이를 떠나기 싫은 기색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제가 아이와 있겠습니다, 회장님. 형사님 만나보시고 일이 끝나면 돌아오세요. 잠시 망설인 후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아들. 그는 민준이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아침 식사마저 하렴. 박 회장이 김 실장을 따라 복도로 나가자 민준이가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다시 오실 거죠? 아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물론이지. 박 여사가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아빠는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그 말을 받아들인 듯 잼을 바른 토스트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기회에 베개를 정돈해 아이를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없었던 윤서연 사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밤사이에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윤 사모님은 저택 정원에 앉아 당시 5살이었던 민준이를 무릎에 앉힌 채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온화했고 눈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했던 한유라와는 너무나 달랐던 옛 사모님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여사 할머니. 민준이가 그녀의 상념을 깨며 불렀습니다. 엄마가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은 박 여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 그녀가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니까. 민준이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제 일어난 일을 다 보셨겠네요? 할머니가 절 구해주시는 것도요? 박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림없이 보셨을 거야, 아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꿋꿋했는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민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몇 달 만에 아이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강 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성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환영입니다. 형사가 안락의자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님,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회장님의 아내, 아니 한유라 씨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금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형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식 구속영장을 준비하는 동안 신문실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감시하던 경관을 속이고 경찰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요. 박 회장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를 고문한 범죄자가 그냥 도망을 칩니까? 도대체 거긴 보안이 어떻게 되먹은 겁니까? 믿어 주십시오, 박 회장님. 저보다 더 격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형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담당 경관은 직위 해제시켰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댁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박 회장의 핏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유라가 어쩌면 민준이에게 시작했던 짓을 끝내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정문에 요원 2명을 배치했고 사복경찰 2명이 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집안에 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십시오. 내 아들의 안전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회장님. 초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이체 확인증처럼 보이는 서류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머나스예? 이것들은 회장님께서 한유라 씨와 공동으로 사용하시던 계좌의 거래 내역 사본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집어들고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50억 원? 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몰랐지? 이체는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은행과 합의하신 회장님의 승인이 필요 없는 한도액 미만으로요. 하지만 합산해보니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에는 깊은 어리석음에 대한 감각이 뒤섞인 분노가 다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조종당했을까? 더 있습니다. 형사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두고 간 그 여자의 가방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 회장에게 작은 갈색 약병을 건넸습니다. 디기톡신입니다. 디지탈리스 추출물인데 조절된 양을 투여하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의뢰했지만 심장 독약의 일종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박 회장은 공포에 질려 약병을 바라보았고 민준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 음식에 독을 탈 거라고 했어요.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고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날 죽일 계획이었군.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재구성해본 바로는 아마도 회장님과 아드님을 둘 다 제거하고 결혼을 통해 재산을 장악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그 폭로에 만견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를 뒤흔든 것은 배신감뿐만이 아니라 한유라의 사악함의 깊이였습니다. 그는 저런 여자를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아들 곁에 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박 회장님, 형사가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한유라는 단순히 의부사들을 학대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계산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라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그 여자의 행방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떠난 후 박 회장은 민준이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집안으로 끌어들인 위험의 거대함에 그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고통스럽지만 단순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친구, 가족,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는 아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낮에는 사업에 몰두했고 밤에는 텅 빈 집의 공허함 속에 잠겼습니다. 한유라가 눈부신 아름다움과 계산된 관심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붙잡듯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더 깊고 위험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문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노크 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물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가 회장님을 찾습니다. 박 회장은 일어서며 피곤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 여사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졌소. 한유라가 경찰서에서 도망쳤다고 하오. 가정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민준이는 경찰들이 집을 감시할 거요. 아이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린 계속 경계해야 하오. 박 여사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쉽게 포기하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렇소. 박 회장이 어둡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보여준 바로는 그 여자는 민준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소. 나 역시 그 여자의 목록에 있었던 것 같소. 그는 박 여사에게 은행, 이체 내역과 한유라의 가방에서 발견된 독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부는 커지는 분노를 꾹 담은 입술로만 드러내며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우리 중 누구도 상상 못했소.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종종 잃어버리는 직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경계를 강화해야 하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마시오. 의사 선생님은요? 오늘 오후에 오시기로 한 건요? 그래요. 하지만 진료 내내 우리가 곁을 지킬 거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박 회장은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당분간 양평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소. 아마도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으로. 민준이가 이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오. 그 생각은 박 여사에게도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민준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유라가 남긴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변화가 만약 전처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돌아오기로 결심할 경우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주도의 해변 별장은 양평의 저택보다 훨씬 작았지만 바다를 향한 넓은 창과 밝은 톤의 장식 덕분에 아늑하고 환했습니다. 그 끔찍한 발견이 있었던 밤으로부터 3주가 지났고 이 남쪽 섬으로의 이주는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베란다에 앉아 사유지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험책 한 권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느라 잠시 잊힌 듯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모리스 박사는 가벼운 탈수와 영양실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손상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팔과 등의 멍자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하골라 남뜻은 레모네이드 가져왔어. 그녀가 커피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도. 민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자주 볼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는 아이 옆 의자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따르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전에는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심 없는 아이의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우를 견뎌내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고요함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빠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녀가 알렸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돌아오실 거라고 하셨어. 박 회장은 변호사들과의 피할 수 없는 회의를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한유라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가 계속 도주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태국 방콕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체스 두기로 약속하셨어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발견한 새로운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집중력과 전략을 요구하는 그 게임은 민준이의 마음을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시키는 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빠는 이제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 박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폭로의 밤 이후 박 회장은 변했습니다. 그는 사업상의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민준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오전은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진도를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 교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오후는 야외 활동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변 산책, 천연 수영장에서의 수영 또는 숙소 주변의 숲 탐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대화, 게임,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윤서연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민준이에게나 박 회장에게나 여전히 고통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공유된 추억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원에서의 피크닉, 디즈니랜드 여행, 윤 사모님이 민준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던 밤들, 말을 통해 윤 사모님을 다시 삶으로 불러옴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금은 정말 달라 보이세요? 민준이가 쿠키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요. 박 여사는 아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길을 잃었던 박 회장, 멀게만 느껴지고 일에만 집착하며 한유라 같은 여자의 조종에 취약했던 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좀 더 균형 잡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건설 제국이 아니라 저녁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린 무언가를 잃어봐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나 봐.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9살 나이를 뛰어넘는 이해력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던 것처럼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감금되었던 닷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민준이가 여전히 그 경험을 소화하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니?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생각에 잠겨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한 거예요. 뭘 배웠는데 아가?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푸른 빛을 반사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희망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전 할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알았어요. 그 말은 박 여사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제 오후의 햇살 아래 건강하게 빛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녀가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리사, 네가 그렇게 강했다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이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빠랑 제가 다시 함께하게 된 걸 보고 행복해 하실까요? 틀림없을 거야.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그저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잖니. 자갈길을 따라 올라오는 차 소리가 대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고추스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다! 그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어요. 박 여사도 박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 입구로 다가가면서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올라오는 차는 박 회장의 제규어가 아니라 노란색 택시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은 예정에 없었고 박 회장은 이 별장의 주소를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얘네사나니 민준아, 넌 베란다에 있어. 그녀가 지시했습니다. 아이가 의문 없이 따를 만큼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고 우아한 신용 스타일로 머리를 묶은 키가 큰 갈색 머리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네이비색 여성 정장을 입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를 둘렀으며 선글라스로 세련된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요금을 지불하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유라였습니다. 아니 잠깐, 무언가 달랐습니다. 골격은 비슷했지만 이 여자는 몇십 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길고 어쩌면 힘든 삶을 말해주는 표정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유라의 눈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파란색이 아니라 짙은 갈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낯선 여자가 망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순영 여사님이시군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 한명희라고 합니다. 유라의 어미예요. 박 여사는 경계하는 표정을 풀지 않고 내밀어진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다. 모녀간의 닮은 모습은 불안했지만 한명희의 태도에는 한유라가 그 모든 계산된 아름다움으로도 결코 지니지 못했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죠? 박 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한명희가 맞잡지 못한 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더러 와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그 말에 박 여사는 놀랐습니다. 박 회장은 한유라의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할머니?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며 본능적으로 민준이와 방문객 사이에 섰습니다. 민준아, 베란다에 있으라고 했잖니.
목소리가 들려서요. 아이가 그녀 주위로 고개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한명희를 보자 아이의 눈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명희는 그 반응을 알아차렸고 깊은 슬픔의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민준이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난 그 애가 아니란다. 난 그냥 그 애의 엄마일 뿐이야. 박 여사는 민준이의 어깨에 보호하듯 팔을 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박 회장님의 확인 없이는 댁에 드리거나 아이와 이야기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한명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원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오죠. 그때 또 다른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대치 상황이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박 회장의 제규어였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택시 옆에 차를 세우고 집 입구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채서 재빨리 내렸습니다. 니에만게 있니? 명희 씨, 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착하셨군요. 박 회장님, 그녀가 고갯짓으로 화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오. 박 회장이 민준이의 어깨에 안심시키듯 손을 얹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희 씨가 서울에서 날 찾아왔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소. 그는 여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 그리고 이쪽은 박순영 여사,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시죠. 한명희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박 회장이 집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좀 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망설였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안으로 이끌었고 박 회장과 한명희가 뒤따랐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넓은 창이 있는 거실에서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명희는 안락의제, 박 회장과 민준이는 소파에, 그리고 박 여사는 아직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도 앉으시오. 박 회장이 요청했습니다. 명희 씨가 할 말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오. 박 여사는 마지못해 소파 다른 쪽 끝에 앉아 여전히 자신과 박 회장 사이에 민준이를 보호하듯이 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명희가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구나. 말이 네가 겪은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깊은 수치심과 슬픔을 느끼는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민준이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지지하듯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유라와 연락 끊은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요. 어젯밤 그 애가 저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요. 그 말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경계하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박 회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베트남 호찌민에서 전화했어요. 적어도 발신자 표시는 그렇게 떴어요. 한명희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통화는 짧았고 불안했어요. 그 애는 흥분한 상태였고 분노와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상태를 오갔어요. 계획이 틀어졌다느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50억 원? 말이군요.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찰 신고. 후에 은행이 계좌를 동결시켜서 그 돈에 접근할 수 없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멀리 도망치지 못한 거로군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선택지가 제한되었겠죠. 한명희는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애가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박 회장님.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을 찾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고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본능적으로 눈에 띄게 창백해진 민준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누도,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까? 이 박 회장이 아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듯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아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 계획이 실패한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단다. 얘야. 한명희가 민준이를 향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네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왜곡된 현실 인식이죠.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피해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요. 알아요. 한명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두 분께 경고를 드리고 또 유라가 어쩌다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설명이라도 해보려고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딸은 항상 뭔가 달랐어요. 어렸을 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 보였죠. 영리했고 원할 때는 매력적이었지만 그 애 안에는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이코패스군요.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들은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한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료, 입원, 약물 치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 없었죠. 아이가 18살이 되던 해, 제 어머니의 보석과 저희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녀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애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 금융 스캔들 같은 것들이었죠. 항상 다른 이름을 썼고 항상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한유라는 심지어 본명도 아니에요. 그 애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전부 사기극이었군요. 박 회장이 피곤한 얼굴을 쓸어내리며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유라! 아니, 지은이는 지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 여사가 여전히 의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요? 한명희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패턴을 전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유라는 훨씬 더 위험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애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녀는 박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이 아이는요. 대화 내내 조용히 있던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절 잡으러 다시 올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명확함으로 던져진 그 직설적인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대답한 것은 한명희였습니다. 시도할지도 모르지,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요? 박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반문했습니다. 도우러 왔어요. 한명희가 설명했습니다. 전 누구보다 제 딸을 잘 알아요.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그 애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일 거예요. 박 회장은 박 여사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정말로 한유라의 어머니를 믿을 수 있을까? 저희가 어떻게 사모님을 믿죠? 그 애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박 여사가 박 회장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을 의심을 입 밖에 냈습니다. 혹시 스파이로 여기 오신 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한명희는 불쾌해하는 대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네요. 제 의도를 말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유라가 지난 몇 년간 사용했던 모든 가명 기록이에요. 위조 신분증, 위조 서류, 유령 회사들, 그리고 도주할 때 자주 이용하는 은신처, 연락책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경찰에도 사본을 제출했지만 두 분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은 한유라가 짜놓은 거짓말의 거대한 그물을 이해하며 얼굴이 굳어진 채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방대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은 정보예요. 한명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로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해해 보려고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애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죠. 이제 이 정보가 두 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왜 저희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죠? 박 여사가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한명희가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야, 제 딸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그 애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보였을 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순진한 아이를 포함해서요.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듣고 있던 민준이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일어나 한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특정한 것을 찾으려는 듯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며 한참 동안 그녀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눈은 그 여자랑 달라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눈은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은 웃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한명희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관찰력이 좋은 아이구나, 민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 할머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박 회장을 향해 돌아보며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박 여사와 마지막으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라의 손에 고통받았던 민준이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면 그들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박 회장이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한유라, 아니 그 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합칩시다. 한명희가 진심으로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본명인 김지연을 쓰는 박민서는 그녀의 범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룬 언론의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비슷한 조종과 사기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김진우는 민준과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며 직장 생활을 재정비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신성한 시간이었다. 낚시부터 집에서 영화 감상까지 오직 아들과의 활동을 위해 따로 마련된 시간이었다. 박민서 외에 다른 가족이 없던 이영희는 민준에게서 자신의 딸이 결코 느끼거나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손자를 발견했다. 자스나무 집에 대한 그녀의 원래 방문은 모두가 특히 끝없는 이야기와 지혜의 원천을 그녀에게서 발견한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박순자, 김진우는 그녀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본체에 딸린 작은 별채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봉사 끝에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편의 시설과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 일요일 오후 민준이 김진우의 세심한 눈길 아래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박순자가 시원한 레모네이드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고마워요. 김진우가 그녀가 건네는 잔을 받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채로운 연을 쫓아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민준을 향했다. 저 애 좀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죠. 박순자가 그의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김진우가 몇 달 동안 편하게 있으라고 권했지만 그 행동은 여전히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박민서 같은 아이들은 경험에 의해 부서지고 결코 회복하지 못해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은 계속 나아갈 힘을 찾고요. 차이점은 박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종종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 그들이 받는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자 씨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못했을 때 민준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서요. 박순자는 자신이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 씨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제 아이처럼 돌보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죠. 김진우가 지난주에 서명한 서류를 언급하며 상기시켰다. 그 서류는 박순자에게 평생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혹시 김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민준의 2차 후견인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합의서였다. 가족, 박순자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60의 나이에 다른 사람의 집과 가족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친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이유로 가치를 인정받는 완전히 속할 곳을 찾았다. 민주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고 평창의 하늘에서 춤추는 연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기 전에 활짝 손을 흔들었다. 어젯밤에 저에게 서연에 대해 묻더군요. 김진우가 말했다. 엄마가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행복해할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박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행복해하는 것 그 이상일 거라고 말해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 나, 민준이, 심지어 영희 씨까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그녀라고요. 우리가 형성한 유대를 통해 그녀의 사랑이 계속 살아 쉰다고요. 박순자는 흐르지 않은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대답이네요. 그리고 진실이고요. 해가 산 뒤로 지기 시작하며 정원의 황금빛을 드리웠다. 민준이 노력과 기쁨으로 볼이 발그레해진 채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빠, 순자 아주머니, 연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보셨어요? 왔지. 김진우가 그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거의 하늘에 닿을 뻔했어. 엄마처럼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엄마도 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순자가 함께 껴안으며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바로 널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민주는 밝은 미래의 모든 약속을 담은 순수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들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해방시킨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기반 위에 세워진 미래였다. 박순자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서연이 아들과 남편을 위해 항상 바라던 가족이었다. 비록 여기까지 오는 길이 고통과 위험으로 얼룩졌지만 그 최종 결과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혈연뿐만 아니라 선택과 약속, 그리고 최악의 폭풍우를 견뎌낸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박순자, 민준, 그리고 김진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피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유대를 탐구하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용기, 의리,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감을 얻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인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렸나요? 충성스러운 박순자? 회복력이 강한 민준?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야기꾼들과 애호가들로 이루어진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세요.